있죠. 전지. 영어로는 배터리라고 합니다. 조금 이제 혀를 꼬다 보면 이제 배럴이라고도 하긴 합니다. 예, 전지는 실질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케미컬 에너지와 일렉트릭 에너지가 서로 충전과 방전이라는 반응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전기 에너지가 충전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로 변환이 되고, 우리가 필요할 때 방전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쓰게 됩니다. 일례로 여러분들 다 뭐 휴대폰은 다 쓰고 있을 거예요. 휴대폰 안에 이미 리튬이온 전지가 안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수님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교수님 몸에 지니고 있는, 제 몸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1m 내에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 보니까 휴대폰이 있을 거고요. 리튬이온 전지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 4만 페어 정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에어팟에도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체에도 들어가 있고 얘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교수님 차키에도 리튬이온 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리차저블 전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 충전해서 또 쓰고 충전해서 또 쓰고가 아니라 얘는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이제 코인형 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전형 전지인데 얘는 그냥 한번 쓰고 다 되면 이제 버리는 그런 1차 전지로 되어 있습니다. 벌써 하나, 둘, 세 개 배터리가 저희 몸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니고 있는 게 벌써 3개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흡연자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자담배에도 들어가 있고요. 얘도 본체에도 들어가 있고, 얘 이제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 이 와콤 펜에도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팟 또 보면은 펜 있죠. 펜에도 다 지금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다 이제 무선 충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지가 벌써 인간의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눈에 보이는 전지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 빌트인으로 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간과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제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은 충전해서 또 쓰고 충전해서 또 쓰고 하는 게 이제 2차 전지인 거고요. 1차 전지는 뭐냐? 얘는 이제 마트에서 파는 이제 건전지류들 한번 쓰고 그냥 버리게 되는 전지를 1차 전지라고 합니다. 이제 뒷부분에 가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에서의 키워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배터리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에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인데 실질적으로 전기가 저장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우리가 쓸 때는 전기를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기를 저장하는 부분은 아니고 전기를 화학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화학 에너지를 우리가 필요할 때 방전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전기를 쓰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반응 메커니즘인데요. 이제 이 전지는 구성이 거의 모든 전지가 다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양극, 음극, 전해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극과 음극을 물리적으로 분리해내는 분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냥 계략도로 그려진 부분인데요. 징크하고 구리하고 이제 아연 전극을 놓고 보겠습니다. 했을 때 이 전기화학 반응은, 그러니까 전기화학적인 반응은 항상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을 짝으로 이루고 반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도를 놓고 보면은 전극, 에노드 음극이 있고 캐소드라고 하는 이제 양극이 있습니다. 양극이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싸는 이게 케이스가 되겠죠. 케이싱이 있고, 그 다음에 일렉트로라이트인 전해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랑을 물리적으로 나눠주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세퍼레이터, 분리막이라고 하는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제 이 전극 반응에 있어서 항상 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전극에서 산화가 일어나면은 반대편 전극에서는 환원이 일어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산화가 일어나는데 한쪽에서 환원이 된다?
그러면은 환원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전기화학 반응은 짝반응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전기화학 반응에서는 산화와 환원이 항상 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뭐 이거 자체에서 지금 산화 반응이 있고 환원 반응이 있고 어떤 게 에노드고 어떤 게 캐소드인지는 사실은 지금 뭐 중요치는 않아요. 지금 뭐 해서 듣는다고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예전 같으면은 이게 굉장히 뭐 교수님 학교 다닐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뭘 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을 외워야 됐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개념적인 부분에서 예전에는 한쪽 반응, 즉 1차 전지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죠. 에노드가 개수, 양극이 어떤 거냐, 음극이 어떤 거냐, 에노드가 어떤, 에노딕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캐소딕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2차 전지를 주로 이용되는 게 다 2차 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옥시데이션, 산화 반응이 일어났던 전극도 반대 반응, 이제 반대 그 공정이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뭐 충전 방전 공정이 들어가면은 다시 환원되는 이제 환원 전극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에노드고 어떤 게 캐소드라고 그 정의적인 부분은 굳이 여기 이 부분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전지라는 애들을 한번 분류를 해볼 거예요. 자, 아까 전지가 뭐라고 했죠?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인데 과연 에너지를 저장을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런데 교수님, 스토리지 저장이 있고 여기는 컨버전입니다. 변환이 있는데 얘들도 다 전지는 아까 스토리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자, 스토리지 개념은 서두에 얘기했듯이 전기화학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도 사실 어찌 보면 컨버전이거든요. 같은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지 개념은 일단 화학전지로 해서 아까 말했던 1차 전지, 충전이 필요 없는 전지죠. 그러니까 마트에서 사서 바로 쓰고 우리가 버리는. 그러니까 뭐 함부로 휴지통에다 아무 곳에다 버리면 안 되고 아파트 같은 것도 다 배터리를 버리는 곳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배터리에는 여러분들 보시듯이 여기 보면은 뭐 리튬도 있고 망간도 있고 그다음에 알칼리 금속도 있고 그다음에 수용액도 알칼리계를 쓰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야기를 시키기 때문에 리사이클링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쓰레기봉투에다 그냥 담아가지고 버린다거나 하면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로 이번 그 강의에서 배워야 될 부분이 이제 2차 전지 쪽이에요. 왜냐면은 2차 전지가 주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의 대부분이 다 2차 전지에 의해서 구동이 되고 있고 또한 요즘 보면 많이 전기자동차도 많이 있잖아요. 전기자동차를 한 번 쓰고 배터리를 교체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을 해서 또 쓰고 충전해서 또 쓰고 하는 2차 전지 시스템이 지금 나온 지 92년 1992년 일본 소니사에 의해서 상용화가 됐어요. 이제 그런 히스토리 부분은 또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 부분은 그때 이제 살펴볼 거고 2차 전지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리튬계, 알칼리계, 산성계. 그래서 사실 리튬계라고 하는 애들은 여기서 보면은 알겠지만 리튬 이온을 이용을 하는 애들을 리튬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리튬 이온을 이용하는 애들. 근데 밑에 보면은 리튬 이온이 있고 리튬 폴리머가 있고 리튬 금속이 있단 말이죠. 교수님, 리튬 이온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럼 리튬 폴리머는 리튬 폴리머를 이용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다 리튬 이온을 이용하는데요. 리튬 이온은 이제 액체 전해액, 아까 얘기했듯이 전해액을 액체로 쓴 애들, 리퀴드인 상태를 쓰는 애들이고 리튬 폴리머는 이제 폴리머 전해액, 그러니까 그 액체가 아닌 폴리머, 그러니까 고분자 전해질을 쓴 전해액이라고 하기는 그러죠. 이제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고분자 겔 전해질을 쓴 애들을 얘기를 하고요. 리튬 금속은 이제 음극 쪽에 리튬 메탈을 쓰게 되는 전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클래시피케이션 자체가 지금 뭐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나누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알칼리계는 이제는 사실은 우리가 보기 굉장히 힘든 배터리들이죠. 교수님이 학교 다닐 때, 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그때 당시로 이제 마이마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휴대용 CD 플레이어에
그 전원을 공급해 줬던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니카드 전지는 카드뮴이 굉장히 독성이 많기 때문에 얘는 이제 사용이 금지가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니켈 아연하고 니켈 수소도 사실은 얘네들도 지금 일부 이용은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리튬이온 쪽이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에너지 일대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쓰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구형 제품이 되다 보니까 안 쓰게 되는 거고, 이제 삼성계라고 나오는 애들은 이제 납축전지가 대표적인 건데, 납축전지는 우리가 뭐 들고 다니는 전지는 없어요, 납축전지에서. 군대에서는 있겠네요. 군대에서는 아직도 납축전지를 쓰고 있는 그런 무전기에 납축전지가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납축전지가 주로 이용되는 곳은 저희 그 자동차 본넷을 열어보면 그 앞에 납축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납이 굉장히 독성이고 이게 환경 유해 물질인데 납을 왜 아직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게 좋으면은 리튬 쪽으로 다시 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미 납축전지는 납은 굉장히 풍부해요. 풍부하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 있고 이미 거의 한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납 자체의 성분은 굉장히 독성을 가지고 있고 환경 유해적이지만 얘는 이미 리사이클링 체계가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싸고, 저희들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한 5년? 뭐 길게 쓰면 5년에 한 번씩만 갈아주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갈아줘도 걔네들은 다시 또 리사이클링이 돼요. 그 안에 이제 황산이라는 전액만 전극이 살아있는 한 황산이라는 전액만 교체를 해주면은 다시 원래의 신품과 동등한 그런 성능은 안 되지만 사실은 그래도 다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예요. 신품은 한 5년을 썼다. 그러면은 리사이클링된 제품들은 리유즈를 위한 리사이클링된 제품들은 한 3년 정도는 또 다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납축전지가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물리적인 전지예요. 물리전지라고 하는 애들은 이제 연료전지도 있을 거고 태양전지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얘네들은 스토리지 기능이 없어요. 자, 태양전지. 해가 났을 때는 얘가 전기가 나와. 근데 해가 떨어지면 전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태양전지에서 나오는 전기를 우리가 필요할 때 쓰려면은 얘에다 다시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의 변환을 시켜주는, 컨버전 시키는 기능이 있는 반면에 저장 기능은 없는 거죠. 하지만 얘를 명명을 해줘야 돼. 그럼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를 태양전지, 솔라셀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명명을 하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리전지도 중에 하나도 이제 사실 연료전지를 물리전지라고 부르기는 살짝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를 통해서 공급이 되면은 연료전지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전기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저장 기능은 없는 거예요. 다만 저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수소를 본배를 달아가지고 산소는 사실 공기 중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수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희 이제 수소통을 달아놓고 수소통에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수소통에서 수소만 공급을 해주면은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얘도 전지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 얘도 그냥 변환되는, 그러니까 저장 기능이라기보다는 이 변환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얘를 연료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전지라는 애들은 에너지를 변환을 시키느냐 에너지를 저장을 시키느냐 부분인데, 저장을 어느 쪽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화학전지는 말 그대로 그거잖아요. 화학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 거고, 컨버전, 물리전지는 물리적인 어떤 부분들의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내는 부분을 이제 그런 기능들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제 배터리 히스토리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가장 처음에 들었을 때, 볼타 전지가 있을 거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1800년도부터 그때 사실은 이제 발견했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지만, 얘도 리차저블, 충전이 가능했던 그런 시대가 되는 거고, 쭉 보다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네, 이제.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소니에 의해서 91년에 상용화가 됐어요. 소니. 근데 US로 되어 있네. 재팬인데. 일본 소니사에 의해서 91년도에 이제 처음 시장에 나온 거죠. 자, 아까 얘기했던 저희 그 납축전지. 납축전지는 교수님 아까 100년도 넘었다고 했는데 1859년에 프랑스에서 발명이 됐네요. 발명이 되었고, 또 뭐 여러 가지 니카드 전지 아까 나왔죠. 그다음에 니클 MH 전지가 되겠죠. 뭐 그런 시초 니클 MH 전지, 여기도 니클 MH 전지 형태가 나왔고 1970년대 8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리튬이온 전지는 그러면 왜 1991년도에부터 상용화가 되었느냐? 사실은 리튬이온 전지도 1970년대부터 군용으로는 사용을 했어요. 리튬 이온 전지가 아니라 이제 리튬 메탈 전지라고 해서 음극 쪽에 리튬 메탈을 쓰고 있는 그런 전지들이 이미 1970년대부터 사용은 했습니다. 하지만 걔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1차 전지 개념이었죠. 한번 쓰고 그냥 버리게 되는 그런 류의 전지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이죠. 그래서 리튬이온 전지를 발명했던 세 분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공동 수상을 하게 된 부분인 거죠. 이제 구진호프 교수님, 그다음에 이퉁현, 그다음에 요시노 교수님이 해서 이제 세 분이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구진호프 교수님께서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라는, 그러니까 리튬 이온 자체를 품고 있는데 인터칼레이션, 그러니까 리튬 이온이 자유롭게 삽입 탈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물질을 발명을 하신 거죠. 그다음에 이퉁현 교수님은 똑같아요. 메탈 설파이드 계통이지만 얘가 캐소드로서의, 그러니까 리튬이 인터칼레이션 되는 그런 반응을 발견하셨고, 그다음에 요시노 교수님은 뭐예요? 카본을 사용을 함으로써 카본층 안에 리튬이온이 가역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발견을 했고, 실질적으로 상용화를 소니에서 상용화 시장에 나오게 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셨죠. 그때 이제 연구원이셨겠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배터리 분야에서 2차 전지, 특히 리튬 2차 전지 분야에서 노벨 수상자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사실은 이분들이 썼던 논문들, 이분들이 썼던 이제 교재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시작하고 뭐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같은 배터리를 공부하는 그 학자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한 성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지의 종류, 아까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그 물리적인 특성에 의해서 종류를 나눈 부분인 거고, 여기서는 사실은 이거야. 소형 전지 뒷장에 보면 이제 뭐 중대형 전지라고 나올 거예요. 이제 전지의 크기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좀 구분 지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게 용량이 어디까지가 소형 전지고 어디까지가 중대형 전지라는 것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 보시면은 대부분 다 이제 작은, 그러니까 휴대용 디바이스, 휴대폰, 카메라, 그다음에 랩탑, 그다음에 비디오 카메라, 그다음에 전동 공구, 전기 자전거, 뭐 로봇 청소기, 뭐 그런 류들. 그러니까 전기 바이크, 그다음에 로봇도 사실은 여기는 지금 소형 전지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전기 자전거는 소형 전지가 이해가 돼도 이제 전기 바이크를 그럼 소형 전지라고 명명을 지어야 되냐는 또 이제 퀘스천이 붙는 거죠. 또한 테슬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들은, 전기 자동차들은 여기 보시는 다 이 사이즈 원통형 전지를 사용을 해요. 작은 사이즈죠. 그러니까 이 작은 이런 원통형 전지를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은 테슬라가 사용하는 전지는 뭐 소형 전지냐? 또 그런 부분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걔는 전기차에 사용된다고 해서 이제 중대형 전지라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테슬라 이 배터리 1860이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6,000개 이상 직병렬로 연결이 돼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걔가 이제 군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대형 전지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형 전지는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ESS라든지 EV 쪽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전지가 실질적으로 부피도 커요. 부피도 크고 뭐 에너지 밀도도 굉장히 높고 뭐 하지만 이제 그러한 용도로 많이 우리가 커머셜하게 우리가 모빌리티를 가지고 들고 다니지 못한 정도의 사이즈, 그런 시스템을 중대형 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낮에 필요 이상의 전기가 생산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데 우리는 전기가 10만 필요해요. 이게 10이라는 단위로 놓고 보면은. 근데 그날 날씨가 좋았어요. 날씨가 좋고 바람이 굉장히 잘 불었단 말이죠. 얘 두 개 발전을 이용을 하는데 얘네가 100이라는 전기를 생산해냈어요. 우리는 10만 쓰잖아요. 그럼 나머지 90은 어디로 갈까요?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기는 흐름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버려야 되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이 됐어. 태양은 이미 없어졌고 그날따라 밤인데 밤에 바람이 안 불었어요. 그럼 우리가 10이라는 전기를 써야 되는데 그럼 10이라는 전기를 어디서 가져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10이라는 전기를 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화력발전소나 그런 애들을 구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장되는 전기 남는 애들을 어디다 갈 거냐? 일로 보내는 거예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라고 해서 이제 배터리를 뭐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여기에다 저장을 해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서 쓰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배터리 자체가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썼듯이,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은 우리 이제 파워뱅크라고 하는 애들, 휴대폰에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파워뱅크를 이제 이동 중에는 충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워뱅크로 하듯이 얘가 이제 커지는 거죠. 태양 발전, 그다음에 풍력 발전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남았을 때는 ESS에다가 충전을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EV도 마찬가지예요. EV 전기차도 실질적으로 전기차의 원료는 전기가 되는 거지. 전기가 되는데 전기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실을 수는 없으니 전기를 배터리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배터리에서 방전이라는 반응을 통해서 배터리에서 전기를 가져다가 쓰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 얘기했듯이 솔라 에너지, 윈드 에너지를 묶어서 얘네들을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가 이제 스마트 그리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드라는 것은 이제 전력망인데 전력망을 과연 어떻게 스마트하게 관리를 할 거냐. 필요한 부분, 스마트 홈에서 놓고 보면은 유기적인 거예요. 우리 집에서 쓰다 보니까, 전기를 쓰다 보니까 얘가 학습을 하는 거죠. 보통 이 정도 날씨, 뭐, 이 정도 계절, 이 정도 시즌에는 우리 집은 전기를 10개만 씁니다. 라고 얘가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다시 보내주는 거죠. 우리는 10개만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스마트 그리드에서는, 야, 오늘 필요한 게 10개래. 10개 빼고는 다 저장을 하자.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의 종류는 앞에서 뭐 한번 봤으니까 그에 대해서 놓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양극 있고 음극 있고 아까 교수님 얘기했듯이 이제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액이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전압 평균 전압이라는 높이 그러니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압 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극과 음극의 전압 차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킬로그램당 용량 암페어 아워라는 그런 용량 개념이 들어가요. 용량.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배터리는 저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페어 아워라고 표시를 해요. 자, 이 양은 뭐냐면 1시간, 시간이에요. 1시간에 쓸 수 있는 전기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암페어 아워다라고 하면은 100암페어를 쓰는 특정한 뭐 전기 자전거 아니면 EV가 있다고 쳐요. 전기차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1시간만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 들어가 있는 용량이 100암페어 아워이기 때문에 100암페어를 썼기 때문에 너는 1시간만 쓸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전기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무언가는 그 저장했을 때의 그러한 캐패시티, 그러니까 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표현을 해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밀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이클 라이프,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얘를 몇 번을 쓸 수가 있느냐가 주어지는 거죠. 얘는 뭐 200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얘는 조금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 되면 풀로 충전하고 풀로 방전했을 때 200번인데 실질적으로 납축전지는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시동용 납축전지는 시동 걸 때만 써요. 시동 걸 때만 쓰고, 그 다음에 달리거나 브레이킹을 할 때 제너레이터에서 이미 거기서 또 전기를 또 충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 충전의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쓰고 다시 충전해 놓고 다시 채워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이클 라이프가 200번밖에 되지는 않겠죠. 200번밖에 안 된다고 보면 1년에 한 번씩은 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루에 2번씩 시동을 걸 거예요. 다른 곳을 안 가고 출퇴근으로만 쓴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200번이면 100일이면 석 달에 한 번씩 배터리를 갈아야 되는 소리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풀로 충반전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니카드나 니클 MH 얘네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지금은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그런 전지인 거고, 리튬이온은 1000번, 뭐 리튬 폴리머도 똑같아요. 리튬 폴리머도 거의 시스템은 다 똑같은데 아까 얘기했죠. 일렉트로라이트 자체에서만 바뀌는 거예요. 리튬 이온, 액체전에 액을 쓰느냐 고분자 전에 질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냥 이름만 바꿔진 거예요. 일부 제품들은 사실은 액체 전해액을 씀에도 불구하고 리튬 폴리머 전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그 배터리 제조사가 세일즈 포인트, 셀링 포인트 자체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다만 이 폴리머는 이제 파우치 재질이 이제 폴리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폴리머 전지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서 폴리머 전지라고 얘기를 해서 뭐 판매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 독성이 있다고 그러고 리튬이온하고 리튬 폴리머는 독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얘도 아니죠. 독성은 있죠. 어떤 그 상황에서 독성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아마 이 기준으로는 실질적으로 리튬이온 전지가 상대적으로 얘네들에 비해서 독성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독성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메모리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니카드하고 니클 MH 전지에서 메모리 이펙트가 있었는데 얘들은 지금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찾아보기 굉장히 힘든 올드한 전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니카드하고 니클 MH가 시장에서 퇴출됐던 부분이 이 메모리 이펙트예요. 메모리 이펙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메모리잖아요. 기억 효과. 얘는 우리가 배터리 용량이 50 정도 남았어요. 50%가 남았어요. 그러면은 여기 충전을 해서 얘를 다시 100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충전할 때 보면 얘는 50만 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50이 사실은 전기화학적으로 불활성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쓰려면 다시 50을 다 비워가지고 100을 다시 채워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 커피를 텀블러에다가 받아가지고 이제 텀블러를 이용을 할 때 텀블러를 다 안 비웠어. 리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반절 정도 먹고 리필을 요구를 했는데 리필을 해가지고 다시 마시려고 보니까 나머지 그 텀블러에 50% 들어있던 커피가 뭐 굳거나 뭐 해가지고 커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50%밖에 못 먹잖아요. 리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텀블러를 100% 채우기 위해서 나는 그 텀블러에 남아있는 50%를 다 버리고 다시 리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찌 보면 최대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리튬이온 전지에 의해서 시장에 퇴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된 겁니다. 예전에 91년 리튬이온 전지가 시장에 나온 이후부터 쭉 진행이 되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효과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리튬이온 전지가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 자, 부피 에너지 밀도가 높고 중량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것은 자, 부피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것은 같은 부피의 에너지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또 에너지가 같다고 하면은 작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휴대폰을 만들어서 들고 다닐 때 이런 휴대폰이 있을 때
여기에 배터리가 이만하게 장착이 되는데 A사의 배터리 똑같아요. B사의 배터리가 있는데 얘는 동일한 부피겠죠. 동일한 부피인데 얘는 3A야. 얘는 6A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밀도를 가지고 똑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는데 에너지 밀도가 2배 정도 높은 전지를 쓴다라고 보면은 자, 에너지 밀도가 2배가 높기 때문에 얘는 사용 시간이 2배가 더 길어지겠죠. 이 친구는 A라는 제품을 쓰는 친구는 하루에 한 번씩 충전을 해야 되는데 B라는 제품을 쓰는 친구는 이틀에 한 번씩만 충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그냥 하루에 한 번만 충전시켜 주세요. 그러면 얘를 더 작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작게 만들면은 휴대폰은 더 가벼워질 거고 더 컴팩트해질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디자인 팩터들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사실은 한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때문에 이런 디바이스들이 이 디바이스의 형태가 제한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노트북들을 보면은 노트북 뒷면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나왔었다고요. 이 부분. 근데 요즘 노트북들은 다 그냥 플랫하니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게 여기에 이렇게 이 볼록하게 나왔던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원통형 전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이 힌지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배터리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을 가져다가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부분을 볼록하게 튀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부분에 네모나게 만들어도 되고 이 부분을 작게 붙여도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디자인에 설계에 있어서 디바이스의 설계에 그런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량 에너지 밀도는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중량을 실었을 때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것은 더 많은 에너지를 실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이제 EV로 얘기를 할게요.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있는데 전기차가 있어요. 전기차가 있고 근데 A사의 배터리를 실었는데 이만큼이에요. 차 무게를 재보니까 1톤이야. B사 거를 실었는데 얘는 차가 500km밖에 안 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는 똑같아. 그러면은 B사 제품은 가벼우니까 1회 주행거리가 더 늘어나겠죠.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지들은 실질적으로는 부피 에너지 밀도나 중량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은 애들로 개발을 할 거고 그런 애들이 장착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회 충전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500km, 400km 정도가 맥스였는데 이제는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600km, 700km, 800km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술로도 600km, 700km, 800km로 갈 수가 있어요. 뒷자리에 사람을 안 태우고 배터리를 실른다고 보면 1000km도 넘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동차로서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걔네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전지들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스몰러, 작아지지만 용량이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라이터, 가볍지만 용량이 더 높아지는 그러한 형태로 개발이 될 거고요. 그런 이제 전지들이, 그런 후보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가볍고 더 작은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는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기술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재라든지, 그 다음에 공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셀의 디자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얘가 퀀텀 점프 하듯이 이렇게 막 올라가지는 않고 서서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앞으로 얘기하고 있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차세대 배터리라고 하는 애들이 2030년 일부 자동차 메이커들은 25년부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차세대 배터리를 채용을 할 거다라고 발표는 하고 있는데 교수님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차세대 배터리는 어찌 보면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작은 이런 소형 디바이스에도 채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필드 테스트를 안 거치는 애들이 과연 그런 중대형 전지에 채용을 할까를 보면은 퀘스천이 이제 붙는 거죠. 하지만 일단은 뭐 지금 전 세계의 많은 유수 그룹들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가 새로운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제품을 쓰겠죠. 그 부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